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의 저자인 박미희입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주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 이론도 처음이고 또 실기 시험도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먼저 프로그램을 까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라이센스, 이렇게 한국 세무사의 국가 공인 자격 시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K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실행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행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완료될 때 계속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동영상 배우기에 들어가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무사의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을 꼭 알아두셔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내실 때 이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 아이디를 입력하고 암호 입력하고 해서 여러분 처음 수험 정보 이런 것들도 원서 접수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합격 정보도 공인회계사 이렇게 국가공인 자격시험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험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출문제도 다운받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전산 세무 1급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일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맨 밑에 전산회계 2급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선택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 등록을 들어가셔서 먼저 제가 한번 6000번이라고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6000번이라는 번호를 회사 번호를 입력하시고 코리아 상사 한번 넣어볼까요? 네, 코리아 상사. 자, 우리는 구분 여기서 보면 개인이냐 법이냐 보고 있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무조건 개인 회사입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법인과 개인 시험 문제에서 법인으로 해놓고 수정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개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용으로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되겠고요. 자, 1기 엔터 쳐보겠습니다. 올해가 2014년도니까 2014년 1월 1일. 자, 엔터만 치시면 뒷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번호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몇 자리냐면 자, 몇 자리겠습니까? 10자리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상한 번호를 치고 엔터를 쳤는데 자, 여기에 보면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실제로 없는 거라면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있으면 없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럴 경우는 적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오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 대표 자문 제 이름이 박미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와 볼게요. 나와서 자, 오른쪽 눌러보니까 어때요? 코리아 상사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전산회계 2급이라고 교육령이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처음 가시면 반드시 전산회계 2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급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2급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회계 2급은요, 일반 전표 입력만 있어요. 1급에서는 그 일반 전표 말고 메인 매출 전표가 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급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는 없죠. 메인 매출 전표는 세금 계산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반 전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이 상단, 밑에가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 부분 중에서 여러분 기초정보, 장부관리, 결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하단에 보시면 전기분, 이거 전기분이죠. 이거 데이터 관리. 여기서
요 하단에 보면 전기분과 데이터 관리만 있고 위축에 보면 위쪽에는 올해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회사 등록도 하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나는 것이고 자 전표 입력이 먼저겠습니까? 기초정보 입력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기초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초정보 등록을 앞에 두어야 되는데 왜 일반 전표가 앞에 있겠어요? 네, 실무에서는 기초정보 등록은 이렇게 한 번만 가끔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 전표는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일반 전표 입력과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무가 아닌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은 점수가요, 24점입니다. 8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기초정보에 관련된 문제, 여기 기초에 관련된 문제도 6점 정도가 나오죠. 반드시 6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데서도 약 6점, 그리고 전기분 계정 과목 등록이라든가 거래처 등록, 여기에서도 약 6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18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표 입력 24점 말고 기초정보 등록과 정기분 재무제표 여기에서 18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잃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장부관리 결산 먼저가 나오죠.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도 약 9점 정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장부 조회하는 것이 약 9점 정도, 10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룰을 깨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정보 등록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기초정보 등록에 가서 우리 기초정보 등록이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리겠습니다. 회사 등록이 나오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6점이 나와요. 여러분 꼭 시험 문제에 나온 사업자 등록증과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시험 볼 때 나와 있는 데이터와 문제가 다른 것이 반드시 꼭 2개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은 뭐냐면 네, 거래처 등록은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입력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수정하는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계정 과목 적용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은요.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가끔가다 계정 과목을 잘 몰라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정 체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재무상태표고요. 여기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회계 시간에 아마 이론 교재에서도 나오겠는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금화가 빠른 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산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까지는 부채고 여기 나머지 5개는 요거는 자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 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빠른 거죠. 거의 3개월 이내에 가능한 현금으로마가 가능한 것들이 당좌 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투자 자산은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투자 목적이 있는 거.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미래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형자산은 뭐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 기타 부유동자산이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매출은 여러분들 매출과 손익계산서 구조가 4단계로 구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럼 영업이익 밑에 뭐가 나와?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 마이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매출원가 있고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분양원가, 판매관리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자 똑같이 501번, 601번, 651, 701, 751, 801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혼당대 판매관리비 하나만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찾기가 나와요. 찾기가 나오면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제가 복리후생비를 글씨를 다 쳐도 되지만 초성만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리 이렇게 쳐볼까요? 엔터를 쳐볼게요. 자, 안 나오네요. 복리 네, 엔터 쳐볼게요. 자, 이러면 복리후생비 여기 보실래요? 811번이 나왔죠? 여기서 원래 초성만 쳐도 나오는데요. 여기 그에서는 그 복리를 전부 두자만 치면 자, 그러면 다음 찾기 우린 800번대를 반드시 쳐야 되는데 복리 800번 나왔죠? 근데 만약에 다음 자 511번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을 취득하고 1급을 시험 볼 때는 제조 계정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500번 계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500번에만 있느냐? 다음 볼까요? 자, 611번에도 있어요. 이렇게. 611번은 어디예요? 도급입니다. 도급과 관련해 회사만 쓰는 것이 600번대고 다음 볼까요? 자, 어디도 있어요? 661번도 있어요. 661번은 어디예요? 보관원가입니다. 보관원가를 사용하는 회사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711번이 나오는데 이건 분양원가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761번도 나오는데 운송원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그 실무보다도 그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800번대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실 거는 복리후생비 쳤더니 자, 제가 한번 쳐볼까요? 복리후생비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처음에 전산회계 2급 보시는 분들은 혼돈되는데 꼭 800번대만 기억하시고 전산회계 1급을 보실 때는 제조원가일 경우에는 511번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럴 경우에는 811번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꼭 계정 과목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하나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복리후생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현금 적용 여기 있어요.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현금 적용 7번에 7번이라고 치겠습니다. 7번 그리고 엔터 7번 7번하고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 네, 현금 적용란 칠 때가 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치면 여기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숙직비를 입력하시오. 그럼 숙직비. 여러분들이 숙직비라고 띄어쓰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이것처럼 일숙직비 지급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띄어쓰기는 상관없어요. 다만 오타가 있으면 감점입니다.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타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금 적용라는 여기다 치시고 대체적이다.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7번째 아까 입력이 안 됐던 이유가 이렇게 7번이 있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요거는 그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대체 계정에 봅시다. 3번 입력해서 이렇게 회식 때 쳐볼까요? 회식 때 이렇게 치면 돼요. 이게 3점입니다. 요거만 치면 되는데 요걸 못 치면 3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내려보면은 사용자 계정 과목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853번에 퇴직금 입력하시오라고 치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커서로 움직여서 퇴직금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아니죠. 여기 퇴직금이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3점.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서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볼까? 이 환경 등록은요. 실무에서 꼭 필요한 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잘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실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회계 2급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과 외상 매출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하시면 안 돼요. 404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도 아니고 원재료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시험에서 지금까지 환경 등록을 수정하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고정자산 등록 있어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 사용.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사용 안 함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실무에서는 반드시 사용으로 쓰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사용 안 함으로 하셔야지 유리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진 않는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실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의제 매입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겠는데 전산 세무에 들어가면 의제 매입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때마다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저장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사 등록에서는 반드시 꼭 6점이 나오고요. 여기 부분에서 거래처 등록과 계정 과목 등록 이 두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거래처 초기 2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1년에 시험을 4번 나오니까 그 중에서 꼭 2번 정도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럼 장부 정리는 장부 관리는요, 결산 마감한 다음에 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합계자나 시산표가 나오는데, 12월 31일자로, 보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결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것이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또, 감가상각비, 법인세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고,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입금 잔액,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을 여기서 확인한 후에 시험 문제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이 장부 관리는 마지막 문제에서 장부 조회할 때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갈까요? 정기분 재무 상태표. 정기분 재무 상태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전기분 자산 상태를 여기에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분 자산 상태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입력하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자,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왜 입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전기가 아니라 1기이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입력하는 걸 실제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초기이월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거래처 초기이월은 당해년도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를 미리 입력시켜서 작업을 하면 실무에서도 편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도 거래처 입력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1년에 한 2번 정도, 4번 중에 2번 정도 나오니까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129쪽을 보실래요? 네, 교재 1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회사 등록 따라하기 보실게요. 자, 회사 등록 따라하기인데요.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자,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왜냐하면 제가 회사 등록 변경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여기서 직접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는 5000번으로 회사 등록이 되어 있는데 5000번 입력해 볼까요? 자, 5000번. 회사가 어디에 이름이 세종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상사.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입니다. 엔터.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개예요? 여기 교재에 보니까 2005년도에 개업이 돼 있으니까 몇 개일까요? 2005, 6, 7, 8, 9, 10, 11, 12, 13, 14. 10기가 되겠습니다. 10기. 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자, 다음에는 저절로 엔터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몇 번일까요? 네, 307 다시 19-12258. 자, 엔터를 쳤습니다. 대표자 명은 이완수 입력하시고, 자, 주민등록번호는 50909. 여러분도 같이 입력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올해부터 2014년도부터 신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자, 우편번호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도로명 주소가 새로 바뀐 주소죠. 도로명 주소로 클릭하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집원 주소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명이 아닐 때 그럼 이쪽으로 치시면 되고 아마도 여러분 올해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죠. 그럼 세종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세종시. 자, 여기에서 구렁말길 쳐볼까요? 구렁말길. 구렁말길은 제가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스페이스바 띄워놓고 10 쳐볼게요. 자, 스페이스바 띄워놓고 치니까 어때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요. 가끔가다 시험 문제 볼 때는 그 주소를 쳐놓고 수정하는 것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가 여기 우편번호 있어요. 우편번호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렁말길 10번까지 제가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구렁말길 10 다음에 주소가 입력이 안 됐다. 그럴 경우는 요 밑에다가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끔 가다가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택 주소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구렁말길 입력해 볼게요. 구렁말길 엔터 스페이스바 띄우고 10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태 종목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업태와 종목을 바꾸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도소매. 자, 도소매라는 걸 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콤마를 쳐도 되고 교재처럼 가운데 그 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타만 나지 않으면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치면 되고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구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주 업종 코드는 실무에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지만 이 교재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코드는 입력하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자, 여기 보니까 사업장 동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옛날 주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올해 2014년도는 약간 혼돈스러워서 정부에서는 자꾸 구추한 번호를 그 신주소로 쓰게 권장하고 있고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신주소로 위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업자 번호 앞에가 307이죠. 네, 307이면 요 밑에도 307 공주세무서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307이면 공주세무서고 사업자 앞번호에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같아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공주세무서에 관할하던 동네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갔으면 사업자 번호를 바꿔야 됐었어요. 그런데 언제 좀 오래됐죠.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내가 남도에 살다가 충청북도로 옮길 때는 자동차 번호도 같이 바꿔야 됐었어요. 충북 남바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국 남바를 써요. 내가 아무리 주소를 자주 이전하더라도 그 자동차 남바 안 바꾸죠. 사업자 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만들었어도 내가 서울에 가면은 이 사업자 번호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관할 이 번호가 관할세무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주세무서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여기 교재에는 공주세무서가 맞는데 데이터 자체에 뭐 삼성세무서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죠. 자, 세무서는 이렇게 치면 나와요. 여기에 내가 여기 쳐볼까요? 공주라고 치면 이렇게 공주세무서 관할 엔터를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지 관할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가끔 나와요. 이거는 개인이냐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근데 올해 작년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기 때문에 혹시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주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금까지 업태 종목 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대표자 명이 있습니다. 골고루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하나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6점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고치는 부분에서 수정하는 부분에서 틀린다는 거는 점수를 그냥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합격시켜 주려고 점수 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사회사 등록을 입력을 했으니까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다 입력했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해서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